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방송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9시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불 꺼진 관광 특구. 특구인데 왜 불이 꺼졌을까요? 이거는 24시간 밝아야 되는 곳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이 안 보인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 특구의 42%가 유령 특구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 지정을 했는데 부실 관리로 이름뿐이다. 그리고 전국의 관광 특구 33곳 중 14곳은요. 연간 방문객이 10만 명도 안 된답니다. 특구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치킨 게임이다. 기로에선 미국과 북한. 치킨 게임이면요. 서로 마주보고 달리면서 상대 보고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고집을 부리고 피하지 않으면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북한 6일 만에 또 7분간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공개를 안 했는데요. ICBM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엔진 시험한 듯하다. 그리고 미국의 비건 대북 특별대표 협상팀이 어제 방한을 했죠. 연내 판문점 접촉 성사 여부 주목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비건 대표가 만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시죠. 이쪽입니다. 주말 동안의 별세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자경 LG 명예회장 별세 이렇게 돼 있고요. 럭키 금성을 글로벌 LG로 키운 혁신 기업인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 화학 산업의 기틀을 닦았다.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평생 실천했다. 굉장히 덕망이 높은 재계 인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협상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선거법 상정 전력 질주하던 민주당 급제동했습니다. 선거법 협상은요.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그 체제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급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려운 얘기들 나옵니다. 지금요. 비례대표 연동률, 연동률 캡, 석패율제 도입 놓고 정의당 등과 충돌했습니다. 공조 깨질 가능성이 있다. 4+1 단일한 오늘 본회의 상정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 4+1에서 빠진 한국당 의석 나눠먹기다 이렇게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 봐주시죠. 블랙 아이스. 도로에 얇게 깔려있는 얼음을 말합니다. 큰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급제동 4+1. 방금 일면기사에서 보셨죠? 지금 국회 상황, 선거법을 둘러싼 상황입니다. 머리 둘 달린 새.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7분 중대 시험. 지금 북한이 했다는 이 7분 시험. 과연 무엇일지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사고 소식입니다. 참혹한 교통사고인데요. 그 원인이 블랙 아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인데요. 주말 동안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서 차량에 화재가 났고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목숨이 또 희생이 됐습니다. 기사 제목 이렇습니다. 0.1mm 가랑비 살얼음에 블랙아이스 참사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곳에서 7명이 사망했고요. 32명이 다쳤습니다. 교통사고로서는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겁니다. 새벽에 내린 비에 도로 얼어붙었고요. 차량들 미끄러지면서 총 44대가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차량 8대는 화재, 1명은 교량 아래로 추락했다. 교통사고인데 8대에서 불이 난 겁니다. 겨울철 다리 위 그늘진 곳 요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이 블랙 아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동된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눠서 밟아야지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좀 봐주세요. 지금 이 사고가 두 곳에서 연달아 났는데 일단 1차 사고가 난 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물론 이게 CCTV 화면이고 뭐 이렇게 이게 좀 화질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여기 보시면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보시면요. 여기 큰 차량, 컨테이너 차량도 있고요. 대형 차량들과 작은 차량들이 다 추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재가 나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먼저 이제 아랫부분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20년 화물차 베테랑도 한 살 배기 아들 둔 35 아빠도 참사합니다. 자, 20년 화물차 베테랑 운전사의 경우는 웬만한 어려운 도로는 잘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블랙아이스, 일단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그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이 사고에서 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리고요, 또 한 살 배기 아들 둔 30세, 30대 아빠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실려 있습니다. 유족들 결빙 대책 왜 없었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목격자 그리고 경찰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묶었습니다. 보시죠. 불이 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도 통제가 안 돼요. 나와서 보니까 전부 얼음이라 이거. 전신 다 얼음. 간밤에 내린 비가 그대로 얼어가지고 완전히 빙판길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다중출전으로 사고 나물. 자, 저 모습 보시면 많은 운전하시는 분들 오늘 그리고 좀 뒤에 자동차 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 약간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블랙아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저런 사고 예방할 수 있을지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블랙아이스란 도로면에 요 앞선 기사입니다. 앞선 기사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요, 블랙아이스란 도로면 등 이 표면에 아주 얇게 아까 보면 0.7mm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얇은 얼음막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스팔트고요. 요 위에 얼음막이 아주 얇게 깔렸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이것이요. 자, 그러면 사고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빙된 도로에선 급제동을 일단 피해야 됩니다. 급제동 하시면 안 되고요. 브레이크를 밟으셔도 여러 차례 나눠서 조금씩 밟으시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요. 운전대는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그대로 조작을 하시 다른 방향으로 틀고 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거리 확보,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어떤 교통사고든 안전거리 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행, 과속을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 운전자들이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사고는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7명 아사간 블랙아이스 정부 결빙 취약 구간 전면 재수도 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육안으로 식별이 안 돼서 이거 대형 참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행 그리고 감속만으로는 완전한 예방이 불가하답니다. 경찰 염수 분사 장치 등 자동화 검토한다.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는데 이게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김성현 평론가. 네. 브레이크 나눠서 밟아라. 속도 줄여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아이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화물차 같은 경우 굉장히 접지력이 좋고
그다음에 20년을 운전하신 베테랑 운전사가 운전을 하셨는데도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조심하는 걸로는 저는 이게 어렵다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나라를 외친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모든 분야의 안전을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준비를 하겠다. 안전한 나라를 선사하겠다. 예. 이렇게 정부가 외쳤는데 이게 공연불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방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꼼꼼하게 발표한 적이 있나 이것도 전 아이고, 전수조사를 통상 하면요. 이 전수조사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전수조사를 굉장히 또 빨리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빨리 하고 그거를 꼼꼼하게 국민에게 알려주고 발표한 적은 있는지도 저는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민자도로입니다. 근데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감독을 했느냐 정부가 이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자가 되면 아무래도 민간은 이익을 정부보다는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민자 도로 요새 고속도로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거 뭐 열선을 까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비를 빠르게 스며들게 하는 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말 성의껏 도로를 잘 만들었는지부터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확실한 책임이 있으면 확실한 책임을 지워야 앞으로도 그 민자도로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일단 사고가 났고요. 이런 거 예방하는 족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법적인 분야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 지금 이게 좀 민자도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건설도 민자로 했고 운영도도 민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만약에 이게 블랙아이스가 원인이라고 밝혀졌어요. 아직은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지금.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뭐 보험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관리 감독 책임만 따진다면 관리 부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관리 감독 부실이라는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그게 공론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그게 무슨 이른바 천재지변에 가까운 건지. 뭐 민자 이 도로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천재지변 쪽으로 주장을 할 것 같고. 자, 요게 그래서 입법으로 일단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상의 과실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가 관리 책임을 좀 어느 정도 입법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민자회사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관리감독 사항 중에 이런 블랙아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배상으로 넣는 입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안 그러면 재판 과정은 굉장히 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 이런 어떤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배상이라고 하는 거죠? 보상이 아니고. 배상입니다. 배상이죠.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관리감독상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배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손실에 대해서 서로 나눠 갖자라는 의미에서는 나눠서 부담하자 이런 의미는 이제 보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은 아니고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이 되려면 그 해당 관리감독 주체에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노면에 블랙아이스 얼었던 것을 이걸 관리감독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 다퉈질 것 같아요. 장미 변호사. 지금 윤기찬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재판으로 가겠는데요, 그러면요, 이 부분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감독 책임이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 해당 구간이 이번이 첫 번째 사고가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경사도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사 사고가 계속 있었던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만약에 먼저 있었다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주체한테 이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쉽게 입증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이게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회사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유사 사고가 있었고 이 경사면으로 인해 가지고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게 천재지변이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걸 예측을 못 해가지고 이 사고를 우리로서는 방지할 수 없었다 이런 해명이
상황이 예. 타당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소송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법적으로는 굉장히 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네요.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최영철 편집이요. 조금 앞선 주제 좀 돌아가서 사실은 이런 사고 다시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또 이런 내용이 좀 소개가 돼 있더군요. 블랙아이스 정보를 모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미 있고 그걸 이미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게 상용화가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근데 예산은 이런 데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안전에 무관심하다는 거죠. 아직도. 예. 저도 뭐 운전 한 30년 했는데 예. 저도 저런 상황에 처하면 정말 속수무책이 아닐까.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건 그냥 속수무책이죠. 새벽에 깜깜한데 예. 그냥 차가 미끌리면 그냥 가는 거죠. 예. 아주 끔찍한 사고인데 예. 요즘 고속도로가 만든 예고된 인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즘 고속도로 어떻습니까? 전부 다 교량을 세워서 예. 높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고속도로는 무조건 결빙이 쉽습니다. 그 보십시오. 옛날 고속도로. 지금 한남대교 바로 넘어서면 예. 옛날 고속도로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예. 그건 지면에 붙어 있죠. 예. 우리 동네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요즘 고속도로는 산악 지형을 통해서 교량을 높이 올려서 그러니까 그렇죠. 산 사이로 다니는 그러니까 거죠. 산과 산이 연결된 그렇습니다. 교량이 도로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결빙이 훨씬 쉽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 우려가 굉장히 큰데도 예. 민자고속도로지 않습니까? 예. 민자 그 회사 자체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정부의 얘기하기에 앞서서 예. 돈도 훨씬 비쌉니다. 통행료도. 예. 그렇기 때문에 민자 운영 회사가 먼저 안전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 저 상주 영천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2년 6개월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 다시 한번 그 회사가 안전에 대해서 구조적 결함은 없는지 살펴야 되고 만약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전면 운행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중에도요. 블랙아이스와 관련된 교통사고 소식들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말 동안 결국에 이런 참사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다. 국민들 다수가 운전하고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국회 선거법 협상 상황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어느 정도 협상이 좀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말을 거치면서 글쎄요. 급제동이 걸린 건가요? 아니면 오늘 다시 또 국회가 협상이 시작되니까 마지막까지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무튼 그 내용 오늘 많으신 분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 알박기다. 그러자 정의당 뒤통수 치는 건가? 후려치기란 표현도 등장했어요. 이게 무슨 저작거리에서 무슨 이렇게 거래하고 그럴 때 나온 말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선거법을 놓고 협상하는데 알박기, 뒤통수, 후려치기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치고받는 4+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당 그리고 군소정당 4+1입니다. 자, 여당의 연동형 의석 줄이는 안에 정의당 반발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당 그리고 군소정당 선거법에서 틀어질 땐 공수처법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왜 그런 거 하면요. 약속하기를 선거법부터 처벌하고 그 이후에 공수처법 이렇게 갔거든요. 선거법은 군소정당들이 아주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 공수처법은 여당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 이거거든요. 그러면 선거법이 틀어지면 뒤에 있는 법들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틀어지게 된 건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있는데요. 이 기사입니다. 심상정 저격에 격앙된 민주당 판 엎었다. 판을 엎었다. 심상정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대기업이 후려치듯 그러니까 이 선거제에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규칙을 막 집어넣으면서 좀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에요. 그걸 후려치기라고 그랬어요. 이런 비판에 민주당 협상 파트너의 존중이 없다. 정의당 유감 수용 한 발 물러섰지만 일단 굉장히 어렵게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기라든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모든 것들이.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를 개혁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네, 뭐 기사도 확인해 봤고요.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영상으로도 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엔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인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께서는요.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가 두 개죠. 위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네 분 패널을 나눠서 두 분씩 앞에 첫 번째 문제는 두 분, 그리고 뒤에 두 분은 또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보는 걸로 오늘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좀 문제가.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는 동시에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까 보시면 뭐 알박기, 뭐 후려치기 뭐 이런 나오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묘사란 뭔가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여야 막판까지 그들만의 무엇. 글자가 5개죠. 일단 힌트입니다. 무엇. 그들만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부제가 아마 힌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모든 정당이 의석수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선거제 개혁이라는 원래 취지는 오간데가 없어졌다. 무색해졌다. 그리고 4+1 협의체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들만의 무엇이라고 이 5글자로 뭔가 묘사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김상일 평론가와 윤찬 변호사께서 한번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윤미 변호사와 최영철 편집위원이 풀으셔야 됩니다. 역시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당 민심 반영 연동률 낮추고 또 낮추고 그러니까 연동률이 민심을 잘 반영했다라고 이게 예전 시작된 규칙인데 낮추고 또 낮추고 뭔가 계속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선거법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거법 이 내용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까다로워서 우리가 2개의 문제를 각각 나눠서 풀어보시라고 질문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대기업이 중소 하청기업들 단가 후려치기듯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게 뭐 사실 협상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모욕적이기도 했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받아들여야지 뭘 반대를 하고 그래 이런 투거든요. 좀 막판에 뒤통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4+1의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조 세력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성립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또 균열을 초래했던 점은 정치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네, 영상이 나가는 동안 패널 네 분께서 열심히 답을 쓰셨는데요. 한 분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지금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지금 상황을 그들만의 무엇이라고 지금 묘사를 했는데 과연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 먼저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밥그릇 싸움,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국민과 개혁이라는 것은 염두에 별로 없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국민을 이게 개혁이라면 국민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뭔가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는데 디테일 부분은 한 번도 토론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디테일이라는 악마가 튀어나왔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큰 그림으로 그래 선거제 바꾸자라고만 얘기만 했고 구체적인 걸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하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네네. 설명이시네요. 그럼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다. 그 밥그릇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고요. 기득권자들이고. 국회에서 밥그릇은 국민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은? 그러니까 애초부터 국민과 개혁은 예. 염두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묘사가 됐을 것이다. 네. 자,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뭐 비슷한데요. 디저트 싸움이요. 밥그릇이 아니라 디저트인데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설명해 주세요. 밥은 꼭 밥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이건 이 싸움은 필요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저트는 꼭 안 먹어도 된다. 사치스러운 싸움이죠. 소위 말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예. 사실 국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민생하고는 유리돼 있는 예. 그들만의 법안이에요. 예. 민생 법안은 사실 뒤로 미뤄져 있고 공수처 없다고 해서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분명히 공백을 메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예. 어찌됐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이고요. 선거법과 관련돼서도 개혁이라고 단어를 붙이지만 예. 실제 개혁이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이 뒤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개혁이라 그러고 명분이 이렇게 중요하면 이렇게 디테일의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여당이 공수처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 선거법을 통과시켜 준다라는 예. 이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해법은 여당이 공수처법만 포기하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국민과 국가적 비전을 위한 예. 밥그릇 싸움도 아니고 예. 디저트 싸움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 선거법과 관련된 4+1 협상이 이렇게 될 줄 예상하셨어요? 저는 사실 원안대로 통과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예. 수정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이 디저트 싸움 할 줄 몰랐어요. 어느 정도 이번에는 이 정도 단계에서 만족을 하고 소수 정당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걸 법안 처리할 것이다 정도로는 예를 들면 예상하셨다는 거네. 연동형이라는 제도만 도입을 해도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서 한 스텝 더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욕심이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예. 사실 정말 불필요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은 밥그릇 싸움, 그리고 또 한 분은 디저트 싸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네요. 디저트라는 의미에 조금 더 여러 가지가 들어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선거법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다. 아까 민심을 반영하는 연동률 낮추고 또 낮추고 그래서 선거법이 무엇이 됐다. 무슨 선거법이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두 분의 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는 네. 무더기 선거법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큰 틀에 예. 대해서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선구제의 제한과 어떤 단점상 예. 많은 사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의를 국회에 제대로 반영시켜야 된다. 예. 이 큰 틀에는 이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예. 이게 정말 입법화되고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이 과정 중에서 양 당, 여러 당들이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예. 이 국민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석패율, 뭐 30석 캡을 씌운다.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게 너무나 복잡하게. 그러니까 국민들 여러분께서 네. 보면은 뭐 캡은 또 뭐고 뭐 석패율은 뭐고 뭐 20%, 30%, 50%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더 공감이 안 되고 예. 멀리 떨어진 얘기처럼 들리는 이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큰 틀의 어떤 입법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예. 이 누더기식으로 짜깁기 한 그런 형태로만 남아 있어서 공감을 더 못 얻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애초에 입법 취지는 예. 참으로 이제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멀리뛰기로 가져갈 게 아니라 예. 조금씩 한 걸음씩 이제 전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의당도 계속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예. 바랄 것이 아니라 예. 좀 그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이런 법을 공수처법이라는 어떤 국민들의 열망이 예. 담겨진 법과 연동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다, 정의당이.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윤미 변호사님은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도 누더기라고 쓰시고 또 가로하고 소건대 야바위. 뭐 둘 중에 두 가지 정답은 다 이 채택이 안 될 텐데 누더기 위주로 신문 제목은 누더기를 뽑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신문 제목은 지난주부터 다 누더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것보다 더한 것이다. 사실은 야바위다. 동네
장터에 어디 약장사들 하는 짓이다.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답은 누덕이라고 쓰였지만 그 의미는 야바위다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이게 무슨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하나도 모르는 예. 이러한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것이 선의를 위한 것이라고, 예.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고 야바이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처음에 원하는 225대 75였습니다. 예. 비례대표를 늘려서 그렇죠. 원래 원하는 그거였죠. 그렇습니다. 국회의 다양성을 좋게 하자는 예.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좀 더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 다양한 입법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 후퇴해서 결국 250대 50으로 됐습니다. 결국 원래 취지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게 뭐 연동형을 계속 갖다 붙이는 것은 결국 간판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밥그릇 싸움이다. 서로의 밥그릇 싸움이 결국 하다 보니까 예. 결국 싸움이 되고, 예. 내 밥그릇 더 늘리자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또 싸우는 겁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예.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국회의원들이 다시 돌아봐야 된다. 지금 국회에 대한 혐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누더기 선거법이 아니라 밥그릇 선거법이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설명을 보니까. 모든 그런 것이 취지 다 같아요. 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더기든 밥그릇이든 결국 이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결국 국회의원들이 하는 야바위 싸움이 아닌가. 정말 아무튼 국민들이 국회를 다시 혐오하고 있습니다. 안 좋게 보인다. 이 정치, 국회에다 혐오를 또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습이다. 이런 분석이셨어요. 그러면은 하나씩 정답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지금 협상과 관련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여야 막판까지 그들만의 무엇이다. 보여주세요. 밥그릇 싸움. 역시 요 제목은 사실상 두 분 다 맞추셨어요. 그리고 윤차 변호사가 조금 더 들어가서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거지만 디저트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디저트 싸움이라고 곁들여졌는데 두 분 다 정답에 지금 접근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당은 민심 반영 연동률 낮추고 또 낮추고 그러니까 선거법이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선거법 비판 나온다. 보여주세요. 역시 누더기군요. 누더기 선거법. 오늘 문제가 좀 어려울 줄 알고 이렇게 나눠서 풀으시라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뭐 네 분께서 정답에 다 접근하셨습니다. 자, 요 조금 추가적인 질문 드리면요. 지금 장유희 변호사, 지금 네. 민주당의 이 진보 쪽 인사들 얘기도 많이 듣고 계시니까 오늘 국회 상황 좀 보시면요. 국회 상황. 오늘 기사 중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그러니까 민주당 안을 뭐 상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그 가능성이 큽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어제 예. 바로 배수진을 치고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한 부분은 예. 이제 당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예. 어떤 이 더는 정의당이나 다른 이제 사당에 끌려다닐 수 없다라는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또 다른 유사 법안들, 그 다른 꼭 처리해야 되는 법안들의 처리도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공수처법 같은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당들이 반대 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략상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본회의 상정 강행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수환 평론가, 네.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오늘 만약에 이제 선거법이 올라간다는 거 이미 원안은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마련한 또 수정안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네. 두 가지 안이 올라가고 일단 상정이 된다. 이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까 오늘? 그 가능성이? 일단 수정안은 4+1이나 예. 뭐 자유한국당과의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예. 그다음에 그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간에 예. 어떤 협의가 있지 않고는 예. 올리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 원안이 올라가면 그 원안을 표결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안을 올린다는 의미는 예. 뭐 이거를 부결시키겠다라는 그 의미도 같이 담겨 있는 그럼 거죠. 선거법이 부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게 그럼 뒤에 있는 파국이죠. 공수처법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압박의 의미지 실제로 올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게 유감을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협상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저는 이제 그 협상이 이어질 어떤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정의당이 저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게요. 이게 연동형을 50석을 다 하면요. 예.
70%의 국민의 주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 70%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한 20석 정도를 양보한다고 해서 자기네들한테 손해가 나지 않는다면 예. 아까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발 한 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곁들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것은 방향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맞지 결코 디저트는 아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아까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가 말씀하신 디저트에 대한 반론인데요. 그러면은 윤기찬 변호사께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잠깐 지적을 하셨거든요. 뭐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1인 2표제가 도입된 이유가요. 예. 그러니까 한 유권자 한 분이 투표를 2번 하잖아요. 예. 한 표는 정당에 찍고 한 예. 표는 그 해당 후보자에 찍어요. 그렇죠. 지역구. 이게 나온 배경이 원래는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 한 표 갖고 정당에 대한 비례 의석수까지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거. 옛날에 이제 전국구 시절이었죠, 그렇죠. 그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 예. 정당에 대한 투표 갖고 지역구 후보자 그 해당 얻는 여기도 상한선을 씌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표가 이쪽에서 발생하느냐 이쪽에서 발생하느냐의 문제지 결국 사표 발생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대표성과 비례성에 반한다라는 이런 명분은 안 맞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소수분들을 대표하는 세력이 예. 들어와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명분으로 고칠 때 그런 이유 때문에 비례성과 대표성이 안 맞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뭐 김상일 평론가도 그렇고 윤기찬 변호사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또 많은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뭐지 도대체 선거법을 바꾸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숫자가 많이 나오지 이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선거제도라는 거는 보통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지적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논의된 선거법은요. 직관적으로 알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치권 기사 짧게 이어가 보겠는데요. 사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뭐 입장이 좀 알려졌는데 오늘 이른바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 3당입니다. 뭐 민주당, 뭐 한국당, 뭐 바른미래당 말하죠. 거기서 타협이 안 되면 국회 본회의 열어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한다. 뭐 이런 입장 나왔거든요. 그런데 3당이 모인들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어제부터 있었거든요. 그 기사입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한국당 2대학법 저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2대학법은요. 선거법, 공수처법 이걸 말하죠. 2대학법 저지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지금요. 그리고 민주당 그러자 황교안 독재시대, 뭐 야당 독재시대다. 이렇게 또 비판합니다. 충돌, 여야 주말 내내 설전했습니다. 장애투쟁 재개 황교안 죽기를 각오한다. 죽기를 각오한다. 지금 국회 로텐더홀, 뭐 3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회 본관. 거기서 농성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죠, 지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 대표 체제 이후 식물국회 됐다. 또 이렇게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민주당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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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실여하 출석 예산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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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삶에 국세를 채워둔 채 국회를 마비시키고 성조기는 물론 심지어 이스라엘기가 난무하는 광화문 아스팔트로 나아갔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식물 국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황교안 야당 독재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대 악법이 통과되면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기본틀이 무너지고 문재인식 좌파 독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죠, 상황을요. 지금 머릿속에는 똑같은 상황에 대한 뭐 이해나 어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을 텐데 지금 정치인들 보시죠.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이 상황을요. 묘사하고 있는 사자성어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쪽 기사입니다. 보시죠. 매년 연말에 교수사회에서 그 한 해를 묘사하고 정리하는 어떤 사자성어를 항상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기존에 어떤 문헌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근데 올해의 사자성어는 이렇습니다. 공명지조. 공명지조. 여기 보면 끝에가 세조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 공명이라는 새를 지금 공명지조, 뭐 줄여서 공명조라고 합니다. 이 새를 사자성어로 뽑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요, 머리가 2개가 있답니다. 여기 상상의 동물이겠죠. 그런데 한 새는 낮에만 깨어 있고요. 또 하나의 새, 한쪽 머리는 밤에만 깨어 있답니다. 그런데 밤에 깨는 이 새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 낮에 깨는 새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을 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독약을 먹어서 완전히 망가뜨리면 얘가 죽겠구나. 그럼 나는 잘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독약을 먹었는데 2새 다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상황이랍니다. 지금 묘사한 거를. 보시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이기려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묘사한 사자성어. 공명지조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사자성어, 올해 사자성어로 꼽히진 않지만 후보로 올랐던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입니다. 오목혼주입니다. 오목혼주.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물고기 여자에 뭐 구슬주자 이런 게 들어갑니다. 뜻이 이렇답니다. 물고기 눈이 진주로 혼동을 일으켜서 무엇이 어목이고 무엇이 진주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가짜와 진짜가 마구 뒤섞여 있어 분간하기 힘든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도 좀 이런 것 같으네요, 진짜. 그렇다면 공명지조와 어목진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자성어가요,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꼽은 거 보니까요. 자, 최영철 편집이요. 공명지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사회가 요즘 보면 굉장히 섬뜩하죠. 예. 광화문에 한번 가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섬뜩한 구호를 누군가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지. 정말 그 말을 들어보면 정말 자기 아버지의 원수한테 저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험한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명지조로 치면은 그렇게 상대방을 저주하고 분노해봐야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다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을 보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결국 그러면 정치는 무엇입니까? 정치는 인간들이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공존의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정치죠. 근데 우리 정치가 지금 공존의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는 지금 청산의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적폐다. 너는 청산의 대상이다. 너는 사라져야 할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초는 누가 제공했습니까? 사실은 집권 세력이 제공했죠. 집권 세력이 집권하자마자 모든 것을 적폐로 몰고 적폐는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적폐를 무조건 청산해야 됩니까? 적폐가 전부 다 청산될 수 있습니까? 없죠. 결국 국민통합이라는 그러한 가치도 함께 손을 잡고 갔었어야죠. 물론 적폐도 없애야 하겠죠. 하지만 적폐만 청산시킨다면 결국에는 공존되지가 않습니다. 관용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존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어깨동무하고 손잡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 얻었으면 장군 했으면 내가 멍군도 한번 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기술들을 익히는 것이 정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치인데 우리 정치는 지금 너무나 적대시해서 이분법적으로 내 진영과 남의 진영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부 여당부터 조금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미 변호사. 네. 사실 여기 표현 2개가 등장했잖아요. 소개한 게 공명지조와 어목혼주. 어떻게 보면 뜻이 다르지만 우리 사회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런 이 사자성어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좀 돌려보면 사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이런 현상이 너무 짙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좀 안타깝고, 저도 이제 철학을 전공했는데 학부에서 이제 철학과 교수님들께서, 그러니까 너무 이 사회 안에 매몰돼 있으면 오히려 이 현상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사회를 조망했을 때 너무나 시적절한 공명지조, 새의 머리가 2개라서 독을 먹었을 때 결국 둘 다 죽는 이런 이제 사회 현상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에 참 공감이 많이 되고 예.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예. 이렇게 낙마할 것 같았으면 왜 이제 수락을 했을까라는 또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좀 아쉬움도 있고 예, 예. 또 너무나 이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유재수 뭐 하명 수사 예, 김기현 전 예.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논란까지 다 중심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있다 보니까 예. 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보수와 이 진보가 너무나 극렬하게 또 분열하는 양상이 있는 건 사실인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검찰 수사에 예. 대해서 계속 검찰이 예.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식으로 청와대를 상대로 예. 각을 세우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또 진보 쪽 더 이제 정권을 지지하는 측에 격화되도록 그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 참으로 아쉽다. 결국엔 어떤 좀 예. 책임의 주체를 이제 상정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도 좀 자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공명지조는 머리가 둘렸으니까 같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쪽이 죽으라고 독을 먹거나 뭐 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차피 같은 몸에 연결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모든 많은 분야가 그런 상태로 좀 살아가고 있는데 상대를 적대시하고 뭐 죽어야 된다고 이런 극한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께 요구 질문 하나 짧게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대립의 축 중에서 한쪽이 이제 황교안 대표거든요. 지금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국회 농성이었는데 그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는 없었던 걸까요? 지금에서 어떤 해법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의 통과를 막는 것이 지금은 제일 급선무고요. 예. 그 통과를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가사 선거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후엔 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 이전까지는 장외 대책이든 장내 대책이든 예. 다 해야 될 것이고 예. 지금 그 황교안 그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예. 독재다 이런 취지의 야당 말씀하셨는데 독재 이런 표현을 그것이 썼어요. 아까 나온 어묵혼주의 일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누가 독재로 평가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서로를 향해서 독재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당이 지금. 어떻게 독재를 합니까? 독재를 했으면 여태까지 패스트트랙까지 올라와서 법안이 이렇게 상정 전당까지 오지 예.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어묵혼주라는 단어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 예. 공명지조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여당 측의 정책 행보와도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면 초창기 이재찬 대표께서 예. 야당 괴멸론을 주장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 괴멸을 통해서 100년 집권론을 펼치다 보니까 예. 본인들이 잘해서 집권하는 것이 예. 아니고 예. 집권할 상대방이 없는 이런 정치 환경을 추구했다라고 오해를 예. 살 수 있는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이런 공동체 가치 평가 기준도 네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런 국민적 오해를 산 여러 조국 진영,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예. 일어난 이런 가치 판단의 혼란 이런 것들을 사실 여당이 초래한 부분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 하루속히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에 계신 김상일 평론가께 발언 기회를 짧게 30분 드려야겠어요. 아무래도 뭐 반론하실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압축해서 좀 말씀해 일단 주시죠. 여당이 독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과반 의석이 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야당은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긴 하지만 예. 독재적 야당으로 홀로 독존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과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야당끼리 똘똘 뭉치면은 여당 견제가 되죠. 근데 하나도 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예. 그냥 유화 독존하려고 하니까 아니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여당을 어떻게 좀 잘 견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당이 잘 견제하면 예. 여당도 긴장을 하게 되죠. 지금 보세요. 여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헤매는 걸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현 상황을.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영상도 그렇고 여기서 나와 계신 한국당과 이제 민주당에 가까이 몸담고 계신 우리 패널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 유권자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다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얘기가 있군요. 요즘에 신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요, 기사가. 백담사. 30년 만에 전두환 물품 철거. 백담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거기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쪽에 가서 머무르고 뭐 왔다 갔다 좀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물품이 남아있었는데 철거를 했다는 거예요. 치웠답니다. 골프 회동이어 호화 오찬 등 논란이 됐죠. 그러자 화엄실 응거 시절 의류 등을 치웠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이쪽 지역이죠. 인제군 관계자의 발언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한 구설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아 보관 중이던 물건 등을 치웠다는 말을 백담서로부터 전해 들었다. 언제 어디로 철거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목을 받으니까 이런 관련 기사도 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사실 전두환 대통령 이런 뭐 골프 등이라든가 뭐 오찬됐다 이게 사실은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렸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거든요. 지난 3월부터요. 이유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그런데 식당에 가서 모습이나 골프를 하는 모습이나 이게 알츠하이머 환자 맞느냐 뭐 이렇게 돼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 좀 준비했습니다. 화면 봐주시죠. 지난 5월 불출석 허가, 법원에서 불출석 허가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또 재판이 열리는데요. 일단 광주지법 형사재판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오늘 보면 또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알츠하이머를 떠나 이동에 많은 시간 소요되고 경우에 100명가량 동원돼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불출석 허가했다. 지난 5월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다시 어떤 오찬 모습이 나오면서 이게 논란이 붙어서 이거 불출석 이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출석이라는 거는 어떤 이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직접 책임있는.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발포 명령 내렸어.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 명령 아,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가깝겠어. 김자가 뭐하러? 내가 얘기했어. 아니 왜? 맞는 말을 맞는 말씀을 영부인께서 불도장 바로 준비해드려도 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가깝겠어. 김자가 뭐하러? 내가 얘기했어. 네, 뭐 논란이 됐던 두 가지 장면 묶어서 좀 저희가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자, 장우기 변호사. 네. 오늘도 재판 있는데 뭐 불출석을 할 것으로 보여요. 이제 법안이 이제 불출석 허가를 해줬으니까요. 네. 그런데 논란의 이유는 그겁니다. 저런 모습을 이렇게 외출도 하고는 모습인데 왜 불출석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요구가 있기를 법원에서 이것 좀 판단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검찰도 예. 최근에 어떤 전두환 씨의 행보에 대해서 불출석이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의견 개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도 경호 인력이 뭐 상당 부분 대동하고 와야 돼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어떤 경호원을 대동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법정에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온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선별적으로 지금 알츠하이머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골프의 타수까지 계산하면서 골프를 치는 거는 알츠하이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리고 뭐 담소를 나누고 식사 자리에 갈 정도의 어떤 인지 능력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법정에는 설 수 없다는 건지 알츠하이머를 착한 알츠하이머이기 때문에 서서히 증세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상 착한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선별적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알츠하이머를 내세우고 아닐 때는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 뒤에 숨는 굉장한 선별적 알츠하이머이기 때문에 법정에는 반드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지금 계속 논란이 되잖아요. 이런 일을 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좀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 상황은 좀 이해가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을 하시고 법정에 출석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사안들에 대해서 자신이 사과를 해야죠. 내가 아직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과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분이 지금 저런 태도와 언행을 보면 저분은 정말 염치도 없고 수치도 모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저런 행동을 하면 만약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저분의 행태를 봤을 때 저 사람이 대통령 지낸 사람 맞나? 저 사람이 대통령이 지냈는데 왜 은행이 저럴까? 정말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저런 은행을 한다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봤을 때 얼마나 실망을 할까. 정말 저희가 수치스럽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뭐 대신 좀 왜 사과를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 제가 짧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판부, 제가 취재하기로는요. 예. 재판부가 경호 인력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예. 아니고 예. 이거는 의료인이 전문가가 그 알츠하이머라고 진단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진단서가 있다. 예, 예. 그렇게 저는 제 취재로는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재판부에 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러면 이게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데서 가져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진단. 재판부에서 한 3개의 기관 정도를 지정해가지고 객관적 진료를 통해 다시 가지고 한번 진단을 받게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호 인력 그거는 역사의 교훈의 가치와 비교해 보면 그 비용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사실. 아무튼 뭐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이라면 또 여러 가지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그때 또 포착해서 나오면 또 논란이 되고 불출석하고 또 논란이 되고 불출석하고 이렇게 좀 반복될 것 같은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쪽에 보시죠. 이 아랫부분에 기사가 있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를 고소한 여성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불안 뭐 이런 이유로 신변 보호 요청을 또 했다고 알려지고 있군요. 여기 보시면 지난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뭐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나 이런 걸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찰 관계자가 이제 설명이 있어요. A씨가 고소한 이 A씨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16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유빈 변호사. 네.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는데 이게 어디 오늘 전 심사를 하요. 이게 받아들여질까? 이게 신변보호 요건하고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변보호는 어쨌든 이 가해자 측에 계속 연락을 취하거나 이제 직접적으로 뭐 찾아오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데 이게 해당 여성의 주장을 들어보면 본인이 과거에 이제 그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유흥주점의 동료들이 내 주소를 지금 뭐 탐문하고 있다, 묻고 있다.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김건모 씨는 굉장히 유명인이고 본인은 그에 비해서는 이제 전혀 무명인이고 피해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합의를 빌미로 내지는 어떤 종용을 위해서 찾아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통상은 신변보호가 이제 받아들여질 때는 이미 뭐 한두 차례 피해가 기발생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게 통상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신변보호 이제 위원회에서 아마 받아들여 줄 걸로는 보이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저희도 이제 사건을 해보면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이제 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장착하게 해가지고 바로 그자가 나타나면 경찰이 신고가 바로 들어가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네, 관할이 아니더라도 이제 바로 출동이 가능하게 되고 또 기록상 테이저건 같은 거를 장착하고 와서 바로 제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지금 해당 여성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용 여부는 오늘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사실 이게 유명 연예인과 관련되다 보니까 굉장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보이고 계시잖아요. 재판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있는데 좀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재판에 올라가려면 이제 기소가 돼야 그렇죠. 기소가 먼저 돼요. 기소 전까지 갈지 안 갈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일단 김건모 씨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부분이 해당 그 유흥주점에서 기억이 못 봤다고 하지만 그 가서 저분을 만났는지 여부, 만나서 어떠한 어떤 접촉까지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사 쟁점은 그 해당 시점에 갔는지 가서 저분을 만났는지 피해자를 만나서 어느 정도의 관계까지 이어갔는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 단계에 따라서 고소인이 유리할지 피해자가 유리할지가 결정돼요. 예를 들면 간 거 맞고 가서 어느 정도 본인들끼리의 뭐 접촉이 있었다. 여기까지 인정이 되면 사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접촉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되게 되면 아마 기소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거고. 그래서 두 분의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는지가 사실은 수사의 핵심적인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사안 당연히 저 피고소인이 됐으니까 김건모 씨도 조사를 받아야겠죠, 그러면은. 그럼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받아야죠.
그리고 신변 보호 관련돼서는 예. 사실은 원래는 보복 우려가 있을 때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그 요건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는 있지만 예.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위치추적 장치를 주는 경우,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고를 보호하는 해주는 그 경우. 강도가 여러 단계가 그렇죠. 있다는 거네요.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예.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위치추적 정도를 주는 단계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사안, 아무튼 연예계를 굉장히 떨썩하게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이번 다음 기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자경 LG 명예회장 별세 소식 아까 일면 기사 때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한 인물이 떠나갔을 때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죠. 그 내용들입니다. 땅은 작아도 기술 대국, LG 매출 1150배로 키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대기업의 성장에 큰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죠.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락키화학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요청으로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입사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하시다가 직원들과 숙식하던 공장 지킴이었다. 45부터 25년간 그룹 회장을 맡았고요. 첫 해외 공장, 연구소 70개 설립 등 이런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는요. 매일경제인데요. 어떤 인품, 사람됨 뭐 이런 걸 다룬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래 세대 위에 70세의 용태 시골 농부로 소탈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헤어져도 적은 되지 말자. 창업주의 인하뜻 받들어 허씨 일가와 동업을 마무리했다. 그렇죠. LG는 원래 이제 허씨 일가 그리고 부씨 일가 이렇게 같이 동업을 했었는데 분리가 되면서 GS그룹이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대개 그렇게 분리될 때면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업을 하다가. 그러나 아무런 잡음 없이 그리고 지금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기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하를 강조하는 기업 풍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과 공장에서 동고동락, 불 지펴가며 화장품을 만들었다. 박스 포장의 판매 현장에 나가기도 했다.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을 알아야 기업을 한다. 이런 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기업의 풍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에 앞장섰다. 그리고 70세의 용태, 사실 어떤 기업가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용퇴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인데 스스로 물러나면서 젊은 세대인데 줘야 된다. 이렇게 물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선일 평론가. 네. 사실은 대기업 어떤 총수를 지내시는 분에 대한 우리 사회적 평가가 좀 박하죠,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LG그룹의 어떤 총수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릅니다, 결이요. 네, 이거 왜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저기 뭐 잘 예. 기사에 설명을 해놨지만 일단은 자기 절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오만하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믿고 경영도 맡기고 예. 다음 미래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국회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해보면요. 예. 굉장히 대기업답지 않게 대관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냥 여러 각 분야의 어떤 일종의 로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적고 가장 잘 보이지 않는 기업이 LG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어떤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냥 있는 성실함으로 승부를 많다라는 한다라고 거네요.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저 회장님의 그 어떤 철학, 가치가 회사에 녹아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사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별세 소식이 들렸는데 오늘 많은 신문 대부분의 신문들이요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북한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뭔가 7분간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발표의 느낌은 약간 자랑 삼아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우려입니다. 우려 그 자체가요. 매일경제입니다. 북한 로켓 엔진 7분 연소 시험. 미국 본토 노린 ICBM 쏠 수 있다. 이렇게 시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 7분 중대 시험이 무엇인가가 지금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엿새 만에 또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건데 북한 미국 핵위협 견제 제압 위에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엔진 시험한 거 아닌가? 굉장히 오래 가동될 수 있는 엔진. 그렇다면 이거는 ICBM을 큰 ICBM 날릴 수 있는 기술이 되거든요. 시험 시간 7분 이례적인 공개다. 그러니까 이건 보란 듯이 공개한 거예요. 그동안 이런 엔진 시험은 길어야 한 200초쯤 됐다거든요. 근데 7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기술적으로 뭐가 굉장히 급상승했다는 뜻이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요. 대기권 재진입체 시험한 듯하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아갈 때 대기권 받고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들어오는 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뭐 다단연소 엔진 시험 가능성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지금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다음입니다. 북한 성탄 선물은 위성 발사체에 무게 둔다. 이게 말이 위성 발사체죠. 거기에 위성 아니고 핵탄두가 실리면 ICBM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ICBM 뭐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성탄 선물 자꾸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좀 궁금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 고민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만나는데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군도 거듭난 도발에도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문 대통령을 찬양해서 평화를 구걸한다. 뭐 멍텅구리짓이다. 또 막말을 퍼부어댔습니다.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오늘 비건 면담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최영철 편집위원한테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묻기 전에 저희가 영상 좀 하나 준비된 거 있는데 바로 보겠습니다. Missile and nuclear testing will not bring the DPRK greater security. It will not bring the DPRK or the region greater stability. The Security Council should take action to invoke those reversible clauses contained in the relevant resolutions. You know. Obviously, we have not made as much progress as we would have hoped at this point, but let me be absolutely clear. We have not given up, and we will not give up on what we are doing. 최영철 편집위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를 만납니다. 자, 미국 쪽 인사와 만나는 건데 지금 이 상황, 북한이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상황 관리를 좀 부탁을 할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강한 은사를 최근에 좀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의 안정성이 확 떨어지고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측에서 조금 상황 관리를 해달라. 북한이 세게 나가더라도 미국 측까지 같이 똑같이 또 맞대응 막말을 하지는 말아달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세가 매우 위험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들을까요? 그러니까 잘 안 듣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런 선물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선물을 줄 테니까 트럼프도 한반도 상황 관리를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선거에 자꾸 이용하지 마라 우리 한반도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북한 최근 심상치 않거든요. 우리로서는 참 걱정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해외 소식인데요. 영국 여왕과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이쪽에 있습니다. 연봉이 7,800만 원, 휴가 33일, 팔로워 1,100만 명 영국 여왕이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관리할 팀장을 국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게 전 세상에 말이 많고 주목하는 곳이 많으니까 영국 왕실과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이거를 소셜 미디어나 뭐 유튜브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걸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연봉을 상당히 좀 많이 주면서 팀장급을 구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소셜 미디어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왕실도 그걸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는 기사입니다. 뭐 이렇게 났는데요. 뭐 지원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에세이 형태의 자기소개도 꼭 써야 된다고 그러네요.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눈길을 끌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화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영화 호흡 개봉도 전에 주연 배우가 부조리를 폭로했습니다. 뭐 불행 포르노 그 자체다.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 같죠? 윤지혜 씨인데요, 배우. 안전 확보도 안 된 채 주행도로에서 하차 강요, 뭐 이런 데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영화 촬영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배급사는 안타깝다. 확인 후에 오늘 공식 입장 낼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영화 호흡 아직 개봉 안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예산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촬영, 뭐 그런 상태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자기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글을 올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제작진도 할 예의가 있을 겁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해야겠죠. 지금 그래서 배급사가 확인 후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입장을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 우리나라 참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또 한편엔 또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